저는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이것을 부정하기에는 제가 의사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어머니의 낯빛이 어두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금방 괜찮다는 듯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괜찮다. 원래 늙으면 다들 병이 생기는 것 아니니? 그나저나 치매라니 큰일이구나. 너희들한테 해가 되어서는 안 될 텐데. 하필 그 많은 병 중에서도 치매라니? 어머니의 말에 저는 무슨 말씀이냐며 괜찮다고, 요즘은 치료가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분위기는 금방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치매는 불치병이기 때문이었죠. 사실 불치병도 불치병이지만 점점 기억을 잊어가면서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봐왔었죠. TV에서는 오히려 약하게 그려질 정도였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병이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지는 정말 힘든 병이었죠. 신경과 의사인 저는 그 부분을 더욱 잘 알았고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요. 그리고 제가 아는 좋은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제법 잘 나가요. 그래, 고맙구나. 너도 있으니 나도 노력해서 금방 나을 수 있도록 하마. 이렇게 어머니와 짧은 대화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의사인 아들이 어머니에게 치매 진단을 내리며 슬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신도 모르게 치매인 어머니를 방치한 아내에게 천벌을 내렸다는 박성식님의 사연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신경과 의사 박성식이라고 합니다. 저와 제 어머니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네요. 어머니가 사연 듣는 걸 좋아하셔서 저도 옆에서 듣다 보니 어느새 제가 사연 듣는 것에 빠져 있더라고요. 듣다 보니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님들도 듣는 청취자분들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듣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실 테지만요. 이 사연은 저에겐 반성문 같은 것입니다. 정말 바보 같았던 저의 과거를 기록함으로써 다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여러분의 조언이 저에겐 피와 살이 될 것입니다. 부디 부족하지만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좋은 조언과 지혜가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평생 마음에 두고 살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대학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주로 뇌수술과 신경계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흔히 의사라고 하면 돈을 잘 벌고 여유롭게 살 것 같다고들 생각하지만 실제 제 삶은 그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매일 같이 이어지는 긴 수술 스케줄과 응급실 호출, 밤낮 없이 울리는 연락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사라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제 일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는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더없이 제 일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런 저에게 어머니의 알츠하이머 진단은 문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임상적으로 봐왔기에 이 질병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을 갉아먹는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오히려 저를 더 절망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무리 의사라 해도 치매를 근본적으로 막을 만한 뾰족한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달되었고, 가족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한 끝에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인 제가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병증이 점점 악화될 텐데 어머니께서 혼자 시골집에서 지내기에는 너무 위험했고, 저로서도 하루라도 어머니 곁에서 지켜드리면서 가능한 치료와 관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제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그럼요. 어머님이 아프시다니 당연히 같이 사셔야죠. 당신에겐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힘들면 언제든 말해. 불편한 것도 필요한 것도 있음 언제든지 말하고. 아내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서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아내가 꽤 헌신적으로 보였습니다. 제 병원 당직 일정이나 늦은 퇴근 때도 아내가 나름대로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어머니를 산책에 모시고 가는 등 챙기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알츠하이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저는 아내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려고 노력했죠. 그런 저의 마음이 통했던지 아내는 세세한 것도 신경을 썼습니다. 어머님 약 시간은 미리 알람 맞춰둘게요. 이렇게 말하며 열심히 돕겠다고 했고, 전 정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도 다들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시골의 땅과 예금을 조금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저에겐 큰 문제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리 가치가 큰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처분해서 어머니의 치료 자금으로 쓰면 되겠지 정도의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훗날 저희 가족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갈 것이라는 걸 그땐 꿈에도 몰랐죠.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알츠하이머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엔 날짜나 위치를 헷갈리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상 대화 속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든지,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든지 하는 수준이긴 했지만, 이전보다는 분명 심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전문 지식을 살려 약물 치료와 인지, 재활 치료 등 여러 방안을 시험해 봤습니다. 치매란 병이 워낙에 교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시도를 해봐야 했습니다. 그 이면엔 저의 절박함도 있었죠. 하지만 이미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에겐 다양한 치료를 소화하는 것 자체도 다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는 처음엔 그런 어머니를 애틋하게 대하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급격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가족 중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가족 중 환자가 생기면 구성원 모두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예민해지기 마련인데, 특히 치매 환자의 가족이 겪는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다른 병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스트레스가 불평과 짜증을 넘어 점차 어머니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수준으로 번졌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제가 병원에서 야근하고 돌아오면 어머니가 늦은 밤까지 밥도 못 드신 채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계신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어머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 아내에게 왜 어머니 식사를 챙기지 않았냐고 물었고, 아내는 어머니가 까먹고 안 먹으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냐? 어머니가 안 드신다는데 제가 무슨 수로 챙겨요? 당신이야 늘 직장에서 나오는 밥 먹으니까 편하겠죠. 하지만 전 이것저것 집안일에 어머니 챙기는 것도
엄청 힘들다고요. 저 역시 폭주하는 병원 일정 탓에 이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밤 10시쯤 집에 돌아오거나 당직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아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하게도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웠고 무엇보다 그녀가 어머니를 잘 보살펴 줄 거라 믿었기에 걱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시름을 약간은 덜 수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셔? 혹시나 상태 나빠지면 바로 말해줘. 당신은 걱정 말고 일 봐요. 어머니는 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그만해요. 매일 어머니 상태를 물으면 아내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휴무를 얻어 일찍 귀가해 보니 어머니가 또 식사를 전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라도 뭐라도 차려드릴까 싶어 냉장고를 보니 반찬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군요. 아내는 방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밥 차려드렸어? 그러자 아내는 싸늘한 시선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미 수십 번이나 식사 묻고 준비하려 했는데 어머님이 싫다 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라고 그냥 놀고 있는 줄만 알아요? 도대체 당신은 왜 날, 어머니, 식모 취급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쏘아붙이는 아내를 보니 미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매인 어머니 옆에서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치매 표정만 얼떨떨하게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가끔씩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설마 아내가 고의적으로 밥을 굶긴다고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케어하려다 보니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를 처음으로 의심하게 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휴가를 내고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반지를 찾지 못하겠다며 온 집안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그 반지는 아버지와 결혼하실 때 물려받은 소중한 유품이었는데 어느새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얘야, 내 반지 못 봤니? 어디 놓았더라? 제가 같이 찾아볼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 방 이곳저곳을 찾아봤는데 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라서 다른 곳에 두시고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소화제를 찾다가 아내 방 한편 서랍에서 어머니 반지를 찾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글쎄요. 난 모르겠는데요. 어머님이 방에 들어오셔서 놓고 가셨나 보네요. 아내는 뻘뻘 땀을 흘리며 어머님이 여기다 놓으셨을 거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안방에는 어머니가 못 들어오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스러운 사건이 몇 번 더 반복되었어요. 어머니는 점점 말라가셨고 또 어머니의 몸에서 멍자국도 이따금 발견되곤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귀금속들이 두세 개씩 사라진다고 어머니는 걱정을 하셨죠. 내심 저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머니 물건을 몰래 빼돌리거나 숨기는 건 아닌가? 그리고 혹시 어머니를 학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입은 다물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말을 꺼냈다가 제가 죄 없는 아내를 의심한 것이 된다면 가족의 신뢰가 크게 깨질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무엇보다 사실이라도 아내가 쉽게 시인할 일도 아니었고 또 치매 환자이신 어머니를 모시는 게 우선이기에 아내에게 뭐라고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아내의 가방에서 어머니의 귀금속이 발견되었지 뭡니까? 아내가 가방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다 떨어뜨린 것이었어요.
분명 어머니의 금반지와 목걸이였죠. 여보, 왜 어머니 물건이 자꾸 당신에게서 나오는 거야? 아내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 제가 어머니 물건을 훔치기라도 한다는 얘기예요. 참 기분 나쁘네요. 아니,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그렇지. 당신 잊었어요? 어머니 치매 환자예요, 치매 환자. 내가 모를 때 들어와서 넣고 갔는지 알게 뭐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어머니를 뭐 때려서라도 막아야 해요?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지친다고요. 나도 알아. 당신한텐 정말 미안해. 당신이 왜 어머니 물건에 손을 대겠어? 부족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더 이상 말씨름하기 싫어요. 나 나갔다 올게요. 아내는 항상 이렇게 상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가만히 생각을 해봤지만 아내가 분명 어머니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추궁해봤자 내가 무슨 도둑이냐고 버럭 화를 내니 어찌할 수가 없었죠. 고백하자면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제가 그냥 넘어간 적도 덜어 있었고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내는 점점 제게 불만을 선 넘게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엔 집에서 술을 마셨는지 취한 채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매 노인을 내가 왜 계속 돌봐야 해요? 다른 가족들은 뭐 한대요? 다른 사람들이 모실 수 있으면 모시라고 해요. 내가 의사잖아. 내가 돌봐야 그래도 어머님이 한 번이라도 더 치료를 받으시지. 그리고 내가 서울에서 의사를 하는데 멀리 있는 친척이나 형제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 다른 집이었음 진작에 요양원 보냈어요. 이 정도면 모시고 있을 만큼 있었어요. 우리 모신 지 1년도 채 안 됐어. 당신한텐 정말 할 말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 몰라요. 난 이제 한계예요. 그 후로 아내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제게 어머니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요양원 팸플릿을 제게 흔들며 직접 서류까지 작성해 와서 어머니를 입소시키자고 말했죠. 여보, 요즘 요양원 잘 해놨대요. 치매 환자는 전문 시설에 맡기는 게 다 같이 윈인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밤낮으로 모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의사로서 중증 환자도 아니신 어머니를 섣불리 시설에 맡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설에 가면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초기에 해당하는 어머니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실 수 있었죠. 언젠가는 시설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시기인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약물 치료와 인지, 재활 치료로 유지 가능한 상태인데 당신 마음 알아.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더 돌볼 테니 조금만 이해해줘.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불만을 토로했죠. 당신 병원 가면 결국 내가 다 해야 한다고요. 결국 나 혼자 떠맡아야 하는데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데요? 저는 그런 아내를 어르고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였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 어머니의 상태가 그렇게까지 심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었죠. 아내가 불평불만을 할 수준도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밥을 차려 드리는 일조차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저와 있을 때는 밥도 잘 드시고 식사를 흘리거나 그러는 일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치매 환자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어머니의 약을 새로 가져와서 드리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약을 좀 변경해 보려고 기존 약봉투를 보는데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약이 남았던 것입니다. 한두 개면 그럴 수 있겠거니 했는데 많은 약이 남아 있었어요.
약 복용을 많이 건너뛴 것 같았습니다. 만약 아내가 단순히 실수한 거라면 한 번쯤 제가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약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증거였죠. 게다가 이런 이야기도 자주 제게 했어요. 이렇게 어머니 모시는 게 점점 힘들어지면 결국 요양원 갈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어머니 상태가 악화되길 바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지만 저는 곧바로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 혼을 냈습니다. 설마 저랑 적지 않은 시간을 살아온 아내가 그럴 것이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상태를 조금 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 표정을 살폈고 또 약 봉투가 제대로 줄어드는지 매번 확인해 봤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칠 때면 오히려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범죄자처럼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신경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조금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돌보기에 대해선 남들보다 익숙하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막상 어머니가 이렇게 되시니 정신없이 휘말리게 되더군요. 저는 여전히 바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논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매번 집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의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했고, 늦은 밤 집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고는 했어요. 어머니가 혹시나 힘들어 하시는 건 아닌지, 아내가 제대로 챙겨드리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어머니는 딱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내 덕분에 정말 편안하다. 이렇게만 말하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쇠약해지고 증상이 심해지는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정말 의도적으로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길 바라면서 방치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죠. 그러면 안 되는 걸 저도 잘 알지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따지면 서로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싸움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선뜻 말을 꺼내진 못했습니다. 당신, 혹시, 네? 뭐 때문에 그래요? 아냐, 어머니는 괜찮으신 거 맞지? 그럼요. 제가 어련히 잘 돌보지 않겠어요? 매번 묻는 거 안 지겨워요? 뭔 일 있으면 연락할 테니 걱정 좀 그만해요. 이렇게 대화가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사실 가족 관계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그 신뢰의 작은 흠이 하나 생겼을 땐 급속도로 갈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기에 아내를 의심하지 않으려 무지기수로 노력했습니다. 저를 자책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달래기도 하면서요. 하지만 갈수록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주말 오후에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를 붙잡으며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허리를 보니 멍이 들어 있더군요. 어머니, 여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시고 우물쭈물 하시다 힘들게 입을 떼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까 집 안에서 넘어졌거든. 근데 며느리가 크게 혼내서 내가 말 못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기억은 언제나 왜곡이 되거나 다른 것들을 내가 경험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라 해도 본인이 당한 일을 완전히 잊지 않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초기 정도의 상황이었고 완전히 기억을 잃거나 자신의 자의식을 잃는 정도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억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태였죠. 물론 언어가 어눌해지고 단어들이 명확하게 생각이 나질 않아서 명확히 정리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이른 아침 제가 잠들어 있을 때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니 넘어지셨을 때 본 적 있어? 아니요. 전혀 몰랐는데요. 넘어지셨대요? 조심 좀 하시지. 제가 아내에게 물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젓고 없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선뜻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여러 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아내를 몰아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어머니 몸 상태가 우선이었기에 병원에 모시고 가서 허리를 검진해 봤습니다. 다행히 골절 등 큰 문제는 아니었고 단지 살짝 멍든 정도였죠. 내가 발이 헛디뎌서 넘어졌어. 어머니, 저도 가끔 넘어지고 하는 거려. 어머니는 그러자 저를 보고 활짝 웃어주셨습니다. 담담히 미소 지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순간 울컥하더군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도착해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돌보는 거 많이 힘들면 차라리 내가 아예 간병인을 알아볼게. 24시간 간병인 많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면서도 아내가 기분 나빠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화를 들어봤을 때 자신을 못 믿는다는 투로 들릴 것이 뻔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지금 나 못 믿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 돈은 누가 내요? 당신이 아무리 의사라 해도 개업한 의사들처럼 버는 것도 아니면서 그걸로 다 쓰면 우리 생활은 어떡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애들 유학 비용은? 아내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예상했는지 저에게 무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마라. 치매 환자 잘 돌보는 간병인도 알고 있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감당 가능하다고 말해도 아내는 자꾸 딴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제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아내의 마음 속에 다른 이유가 있구나. 정말로 누굴 붙이면 마음대로 어머니를 다룰 수 없으니 불편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불리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니도 저도 그리고 아내도 기묘한 동거 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머니의 분실 사건이 계속 불거졌습니다. 예전에 귀히 여기시던 브로치나 사진첩, 추억을 담은 앨범 등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치매 환자들은 본인 물건을 여기저기 두고 잊어버리는 일이 많긴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마치 계획된 것처럼 꾸준히 없어져 버리니 의심을 안 하기는 힘들었죠. 저 역시 신경과 의사로서 환자분들이 종종 보석이나 반지 같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모습을 많이 듣고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은 곧 발견되거나 환자 본인이 뒤늦게 여기 뒀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많았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귀금속이 며칠 지나도 전혀 보이지 않고 앨범처럼 추억이 담긴 물건까지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으니 그냥 치매 때문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머니가 표정부터 달라지는 걸 제가 눈치챘거든요. 치매라 해도 스스로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잃어버릴 리 없는데 하고 의심하는 순간이 있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치매가 중기, 말기 이렇게 됐다면 모르겠지만 분명 생활은 가능하신 상태였으니까요. 저로서는 더욱 아내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넘어가겠지만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간혹 저를 붙잡고 이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내 결혼 반지를 어디에 뒀더라? 혹시 며느리가 치웠을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애써 그럴 리 없다고 어머니를 안심시키곤 했죠.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괜히 더 복잡한 고민에 사로잡히면 증상이 악화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꺼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며느리가 치웠나? 이 말 속에는 어머니도 은연중에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내 물건에 누가 손대면 본능적으로 눈치를 채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자꾸 집안을 둘러보며 안절부절못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분명 생활 리듬이나 태도가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밤늦게 일어나서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제가 와서야 식사를 하시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자꾸만 생활 리듬이 바뀌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눈에 보였고 안색도 안 좋아지셨죠. 안 좋은 징후였습니다. 저는 혹시 어머니가 아내에게 뭔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진 않은지, 남몰래 언성을 듣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설마 정말 그럴까, 가족끼리 그럴 리 없잖아라며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치매로 힘드신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학대한다니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경고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걸 의사 생활하며 수도 없이 봤으니까요. 심지어 자식조차 아픈 부모를 병원에 방치하고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어요. 인간은 악해지려면 수없이 악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렀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관찰했지만 저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격을 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가민가한 상황이 반복이 되었죠. 하지만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 어머니가 더 불안정해 보인다는 느낌이 점점 더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목소리의 표정이 안 좋은 날이면 어머니가 식사를 거르거나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의사생활 탓에 야근이나 당직이 잦아 어머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함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5개월 정도 흐르자 아내는 더욱 강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대놓고 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속에서 엄청난 분노가 차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 안색이 갈수록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잘 지내세요. 당신은 당신 일이나 신경 써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내는 대충 얼버무리며 넘기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아내가 더욱 노골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간병인 붙여주겠다고 하잖아. 당신은 간병인을 모시면 정말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돈도 돈이지만 그 사람들 진짜로 나처럼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것 같냐고요. 그렇게 말싸움을 할 때마다 아내가 힘들어서 불만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기분이 좋은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에 점점 밖에 나가고 싶어 하시네요. 그러면 산책이라도 다녀와. 몇 번 나갔다 왔는데도 그러네요. 이런 이야기를 은근슬쩍 꺼내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했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의 상태가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마치 어머니의 상태가 중증 치매 환자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점점 판단 못 하시니 재산 같은 것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의사야. 내가 의사야. 아직 어머니 정정하시고 그 정도까지 아니야.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머니의 상태가 안 좋다느니 재산을 정리하느니 어쨌다느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점점 더는 불안해졌어요. 어머니, 요즘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니다. 요즘에는 편안해. 내 걱정 말거라.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대화할 때는 그다지 이상 증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치매가 아직은 초기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아내랑 있을 때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집안 분위기가 좋을 리 없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밤낮 없이 수술과 당직이 겹쳐 집에 거의 못 들어온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간병인이나 가족 중 누가 있다면 좋으련만 다른 형제나 친척들은 멀리 살거나 자기 일에 바빠서 도움을 주기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정말 생각보다도 훨씬 까다로운 일입니다. 환자마다 증상 편차가 크고 중간에 급변하는 경우도 많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진짜 아내의 말처럼 어머니의 상태가 중증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더 세밀한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다면 가장 좋은 선택일 텐데 그럴 수가 없었죠. 휴가라도 좀 낼까 병원 측과 상담을 했지만 이미 잡아놓은 환자 스케줄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저희 병원에 수술이 가능한 신경과 신경외과 선생님이 많이 계신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 집에서는 제가 없을 때는 아내가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더욱 불안한 부분이 커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심, 어머니의 병증에 대한 온갖 걱정들이 겹겹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이 불이 꺼져 있고 아내 방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슬쩍 다가가 보니 아내가 누구와 전화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야밤에 누구와 전화를 하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거의 수화기 아래로 숨죽여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바람이라도 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듣게 된 내용은 더 충격적인 것이었죠. 그래. 치매 노인이랑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치매 환자가 정신은 나가도 오래 살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이런 삶을 살자고 의사랑 결혼한 줄 알아? 쫓아내려고 해도 남편이 말을 듣지 않아.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데 자기가 의사라고. 어머니를 계속 요양원이든 시설이든 보낼 생각을 안 해. 답답해 미치겠다고. 게다가 어머니 그 예금이랑 땅도 있는데 처분해서 가져올 생각도 안 한다니까. 그래 그거라도 가져와야 뭐 이익이라고 있지. 정신 나간 노인네 케어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런 식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정말 이런 대화를 하고 있으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저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 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죠. 어머니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안방이 아닌 서재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시면 아마도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를 볼 때마다 제 머릿속엔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정말 우리 집에서 이런 식의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결국 그동안 아내는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제게 거짓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쫓아낼 생각이었던 것이죠. 결국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안방 침대로 갔습니다. 아내는 잠이 깊게 들었더군요. 저는 몰래 아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기에 누구와 통화를 했나 보려 했습니다. 근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군요. 예전엔 서로 공유했던 비밀번호를 바꾼 거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인꼬부부로 소문난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항상 잘해주었고, 저도 열심히 의사 일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었죠. 또 아이들은 둘 다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저 어머니를 모신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바뀌리라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제 치매 어머니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꿍꿍이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마저 들었죠. 저는 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는 점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일도 힘들고 집안 사정도 엉망인데 누구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도 애매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에게 이런 것까지 말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자니 불같이 화내면서 올 것이 뻔했습니다. 집안이 뒤집어질 것이었죠. 그나마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의사에게 대충 고민을 흘리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일단 증거를 잡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혹시라도 있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실 겸 CCTV를 집에 달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이 왜 그렇게 불같이 성을 내? 치매 환자 있는 집들은 흔히 하는 거야.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집에서 옷도 편히 못 갈아입는다고요. 아니, 거실이랑 어머니 방에만 설치하겠다니까 왜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요. 나도 이제는 모르겠으니까. 저는 CCTV 설치를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어머니를 학대하거나 홀대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내는 사생활 침해라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전 눈도 깜짝 안 하고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저를 아예 못 볼 존재처럼 대했습니다. 말도 안 섞더군요. 하지만 다행히 CCTV를 설치한 뒤에는 예전보다 표면적 갈등이 줄어든 듯 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행동이 녹화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CCTV를 통해 집이 궁금할 때마다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약과 밥을 챙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화면 속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정상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화를 냈던 것처럼 중증 치매 환자 수준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나마 안심했는데 때마침 중요한 해외 학회 발표 일정이 잡혔어요. 길면 5박 6일 정도 외국에 머물러야 했고 저는 학술 발표자로서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나 없는 사이에 아내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저는 걱정이 또 되었습니다. 학회에 가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CCTV를 확인하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구하기로 하였죠. 억지로 CCTV를 설치하고 난 이후라 그런지 이번에는 아내가 반대를 안 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요. 어차피 당신 마음대로 할 거잖아요. 내 의견을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아니에요. 말하는 내가 등신이죠. 뭐야?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됐다고요. 신경 끌게요. 알아서 해요. 저는 학회 일정이 있을 때는 아예 24시간 일하는 형태로 고용해야겠다 싶었어요. 돈이 많이 나가더라도 그게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학회에 가 있는 사이 아내가 또 이상한 짓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간병인에게 부탁을 한 뒤 어머니 곁을 최대한 빈틈없이 지키려 했죠. 그러자 아내가 묻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사람이 된 듯하네요. 이렇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들은 저로선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로선 솔직히 이미 사실상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맞받아치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더 꼼꼼히 대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제가 해외로 나가자 아내가 움직였습니다. 간병인한테 주말에 휴가 좀 써라. 집안일은 내가 다 할 것이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간병인이 뭔가 이상하다고 제게 메시지를 보냈죠. 저는 말했습니다. 절대 휴가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귀국할 때까지 제발 버텨주세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안주인은 집사람인데요. 아내가 언성을 높여 결국 그 간병인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간병인이 자신의 짐을 챙겨서 나가기 전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모님이 어머님 모시고 산책 나간 뒤 2시간 넘게 안 들어오셔요. 저 지금 집에서 나가려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저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희 아내와 어머니를 좀 찾아주실 수 있겠어요? 만약 연락이 안 되면 그냥 경찰에라도 신고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부탁을 했고 2시간 정도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안 되세요.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다급하게 문자를 보낸 뒤 비행기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던 해외 학회장은 시차 때문에 이미 밤이었고 돌아가는 비행기를 당장 찾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편을 구해 다음 날 새벽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도착하니 집에는 아내가 없었고 간병인이 전전긍긍하며 저에게 죄송하다 했습니다. 제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사모님이 되려 화내며 못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빨리 짐이나 챙겨서 나가라며 역정을 내셨어요. 알겠습니다. 경찰은 뭐라던가요? 어머니와 사모님이 같이 나갔으니까 일단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답답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를 위해서 하나 대비해 둔 것이 있었어요. 정말만의 하나 사건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었죠. 바로 어머니의 휴대폰에 GPS를 설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제 핸드폰과 연동이 되도록 했죠. 핸드폰이 꺼지더라도 상관없이 GPS는 계속 작동되도록 장치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그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되었죠. 어머니에게 부착해둔 GPS 앱을 여러 위치를 확인했는데 도심에서 멀리 벗어난 산악지대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차를 몰고 그 지점으로 향했어요. 마침 또 구슬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산길은 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중턱에서 멈췄습니다. 결국 남은 거리는 걸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산이라 미끌거리는 흙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는 멈출 수 없었죠. GPS 신호를 더듬어 한참 오른 끝에 드디어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비를 맞으면서 나무 밑에서 바들바들 떨고 계셨어요. 옷차림은 무척 얇았고
얼굴과 손이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이런 구슬비라도 위험했어요. 특히 노인분들은 저체온증이 오기 쉬웠습니다. 의식은 희미한 상태였어요. 제가 흔들어도 거의 반응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거기 없었죠. 이대로라면 어머니가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른 119에 구조 요청을 했어요. 산속이라 신속 접근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어머니를 업고 산 아래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남짓 올라왔으니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면 조금이나마 구조대를 빨리 만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저까지 비를 맞으면서 저체온증 걸릴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젖은 옷 때문에 시시각각 체온이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의식도 계속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버텨주세요. 그렇게 한참 내려갔을 때 구조대가 등짐에 들 것을 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구조대의 손으로 이송이 되었어요. 아내는 이미 하산 도중에 어머니를 잊어버렸다고 경찰에 한참 뒤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에게 연락이 오자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즉각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노인학대 혐의가 명백했습니다. 치매 노인을 유기했으니 죄의 여부를 다툴 필요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난 어머니와 산에 왔다가 잊어버린 것 뿐이라고요. 아내가 항변을 했지만 더 이상은 그 말을 믿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고령의 저체온 쇼크까지 겹쳐 심각했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 제발 살아만 계셔요. 제가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비록 정신적 후유증이 심해 치매가 악화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 계시니 정말 다행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아내는 경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구와의 메시지 내용, 휴대폰 검색 기록, 간병인 진술, CCTV 등 모든 증거가 한데 모여 어머니를 유기한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앙심을 품고 치매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계획적 범행으로 인정되었죠.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저와도 당연히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한 줌의 미련도 남지 않은 채 그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일단락되었지만 사실 뒷맛이 씁쓸합니다. 저는 가족을 잃었고 어머니는 건강을 크게 잃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원래도 힘든데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산에서의 사고로 몸이 더 약해지셨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평생 수술과 진료에 매달려 왔는데 정작 소중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큽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머니와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큰 병원 근무를 정리했고 지역 병원에 파트타임으로 가끔씩만 나가며 대부분 시간을 어머니 돌보기에 할애합니다. 치매 환자는 아무리 보조 기구와 장치를 붙여도 돌봐줄 사람이 매 순간 필요하니까요. 혹여 주말에 날씨가 추워지면 어머니가 가끔 겁에 질리는 듯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산에서의 그 트라우마가 어렴풋이 남아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직접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이 앙심을 품으면 정말 믿기 힘든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께선 기억이 더 흐릿해져서 어떤 날은 제가 누군지도 헷갈려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지금은 큰 다른 건강 문제 없이 지내고 계시니
감사해야겠죠. 어머니의 땅과 예금도 어머니가 더 힘들어지시면 최고급 시설에 보내기 위한 자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오늘 하루는 어머니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제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딱 한 번이었지만 교도소에 있는 아내의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신 나와 왜 살았던 거야? 그 이유를 몰라서 물어요? 당신은 의사였고 돈이 많을 줄 알았으니까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돈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글픈 생각이 들면서도 또 새삼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을 할 때 딱히 사랑해서 했다기보다는 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했고 그냥 적당한 사람을 골랐을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정리가 되었을 때 문득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지금은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어머니와 함께 보내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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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셔서